안녕하세요.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비로소 내 인생을 되찾은 60대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간 건 2년 전 이맘때였어요. 알탁한 것도 아니에요. 저녁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자다가 그냥 휙 갔습니다. 손 쓸 새도 말 한마디 주고받을 새도 없이요. 그 사람 보내고 나서 저는 이 집에 혼자 남았어요.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인데 그 애도 다 커서 나가 살고 넓지도 않은 집에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입니다. 제가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요. 그 사람이 노름판에서 진 빚을 빚쟁이가 받으러 와서 대문을 쾅쾅 두드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받아치던 사람이에요. 그 빚을 제 손으로 다 갚으면서도 어린 딸 앞에선 한 번도 우는 꼴을 안 보였어요. 무너지면 그 어린 게 굶으니까 무너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독한 여자였어요. 제가요. 남들은 쉽게 그러더군요. 그렇게 속 썩이던 영감 같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살겠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세상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막상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시원하기는커녕 더 미치겠더라고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갈대를 잃은 그 미움이 전부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고 살았나? 왜 그 한마디를 못하고 평생 참기만 했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밤마다 저를 잡아먹었어요. 빚쟁이 앞에서도 안 울던 여자가 죽은 남편 사진 앞에서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어요. 약을 먹어야 겨우 두어 시간 눈을 붙였지요. 머리맡에 약봉지가 수북했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거라도 안 먹으면 밤을 어떻게 견뎌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 사람 기일이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도 새벽같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창밖을 보니까 유리에 허옇게 김이 서려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 봤어요. 차갑고 축축한 게 손끝에 묻어나는데 그 느낌이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저 혼자 지낸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음복할 사람이 있나? 치울 기운이 있나? 절 한번 같이 올려줄 사람이 있나? 혼자 상 차리고 그대로 둔 채 약 먹고 쓰러져 잤거든요. 식어서 기름이 허옇게 굳은 동태전에서 비린내가 올라오더라고요. 명색이 제삿날인데 이 집에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상 앞에 그 사람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 테두리 안에서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서도 저를 꼭 그렇게 봤어요. 사람을 늘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던 그 눈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잘 갔어? 거기도 화투판 좀 있고 거기서도 여자 끼고 그래?" 60 넘은 여편네가 죽은 남편 사진 붙들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희 2년의 시간이었어요. 낮에는 멀쩡한 척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이 되면 약을 먹고 눕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저기 사진한테 욕을 퍼붓고 그러고 나면 또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렇게 사진 앞에 앉아 있는데 현관 도록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딸 지은이였어요. 35. 회사 다녀요. 어젯밤 제사엔 회사 일이 늦게까지 잡혀서 못 오고 엄마 혼자 제사상 차렸을 거 생각하니 마음에 걸렸는지 새벽같이 차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요. 지은이가 신발을 벗다 말고 거실을 봤어요. 그러다 부엌에 앉아있는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지를 든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며칠을 안 감은 머리, 입은 채로 자서 꼬깃꼬깃한 잠옷, 퉁퉁 부은 눈, 식은 제사상 앞에서 죽은 아빠 사진을 붙들고 중얼거리는 엄마를요. 엄마! 지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멀쩡한 척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2년 동안 웃는 법을 잊어버렸나 봐요. "왔어? 길은 안 막혔고 밥은 먹었니?" 지은이는 대답을 안 했어요. 봉지를 내려놓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못 보겠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사람 사진으로 눈을 돌렸어요. 검은 테두리 안에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신발을 마저 벗고 들어왔어요. 들고 온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식은 제사상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굳은 동태전을 음식물 통에 쓸어 담고 그릇을 포개고 행주로 상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거니 보고만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더라고요. 상을 치우는 그의 등을 보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자식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는 게요. 저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23세 그 사람한테 시집을 왔어요. 중매였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지요. 얼굴 두어 번 보고 어른들이 좋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첫인상은 멀끔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말도 그럴듯하게 했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알콩달콩 애 낳고 사는 그림을 그렸지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딱 그만큼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이 깨지는 데는 채 1년도 안 걸렸어요. 신혼 단칸방에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사람이 노름판에서 진 빚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화투를 만진다는 것도 몰랐어요. 빚쟁이가 방안 살림을 발로 차고 텔레비전을 들고 나가는데 그 사람은 어디 도망가서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만삭이던 제가 그 사람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빌었어요.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통 국밥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물밀듯 들어오는 새벽 장사라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걸 찬물에 다 닦았어요. 그 집은 온수가 안 나왔거든요.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 처음엔 시리다가 나중엔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집에 와서 손이 녹기 시작하면 그제야 불에 댄 것처럼 아렸어요.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거기에 빨간 약을 바르고 헝겊을 감고 또 다음날 새벽에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래도 그릇 닦는 건 나았어요. 진짜 힘든 건 남의 집 빨래였어요. 국밥집 일 끝나고 낮에는 동네 잘 사는 집 빨래를 받아다 했어요. 그 시절엔 세탁기 있는 집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함지박 가득 빨래를 받아다가 우물가에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빨래판에 문질렀어요. 와이셔츠 깃에 낀 때를 빼려고 비누칠을 하고 솔로 팍팍 문지르다 보면 손톱이 자라기 무섭게 부서지고 손마디는 점점 굵어졌어요. 지금 제 손이요. 이게 그때 만들어진 손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그 사람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디서 노름을 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또 지고, 갚으면 또 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저는 그 독을 평생 메우면서 살았어요. 그 와중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우리 지은이요. 저는 그 애 하나만큼은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남의 집 아이 먹는 거 우리 지은이도 먹이고 남의 집 아이 입는 거 우리 지은이도 입히고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발 밑창이 다 달아 빠져도 그의 운동화는 새 것으로 사 신겼어요. 제 속옷은 구멍이 나도 꿰매 입으면서 그의 내복은 해마다 새로 사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그 사람 와이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던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묵은 담배 냄새도 술 냄새도 아니었어요. 달짝지근하고 진한 분 냄새였어요. 여자 화장품 냄새요. 셔츠 깃을 코에 대고 한참을 맡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따져 물으면 또 손찌검이 날아올 게 뻔하니까요. 그냥 그 셔츠를 빨았어요. 그 분냄새가 빠질 때까지 비누칠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았어요. 그 셔츠를 빨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요. 손은 빨래를 하는데 입에서는 노래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하던 가락이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으면 꽉 막혀있던 숨이 조금은 쉬어졌거든요. 눈물이 차오르다가도 노래 한 소절을 부르고 나면 그게 도로 들어갔어요. 그 노래가 그 시절 저한테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지은이가 행주를 빨아 짜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어느새 상이 다 치워져 있었어요. 그 애가 손을 닦으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침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이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받았어요. 라면이라도 끓이려나 봐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물끄러미 제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검버섯이 핀 손이요. 이 손으로 그 독을 평생 메웠는데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고 저는 그 사람 사진 앞에서 욕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지은이가 끓인 라면을 제 앞에 놔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저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 애가 제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다 엄마 정말 큰일 나. 저는 됐다고 했어요. 약 잘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요. 지은이가 더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입을 쿡 다물고 라면만 잊었는데 그의 눈이 또 빨개지더라고요. 그날 지은이는 하루를 묵었어요. 묵은 빨래를 돌리고 냉장고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 버리고 장을 받아가 국이며 밑반찬을 만들어 냉동실에 채워놨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 가야 한다고 올라가면서 현관에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끼니 거르지 마. 응? 나 또 내려올게." 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베란다에서 내려다봤어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요.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갔어요. 입맛이 없어서 지은이가 채워놓고 간 반찬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도 수면제만큼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날은 병원에 약 타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1층 우편함을 열었어요. 며칠 안 비웠더니 우편물이 꽉 차 있더라고요. 광고지에, 관리비 고지서에, 카드 명세서에. 그 사이에 처음 보는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다른 우편물하고는 종이부터 달랐어요. 빳빳하고 두꺼운 봉투에 겉면에 빨간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제 이름이더라고요. 보내는 데를 봤더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무슨 대분이 캐피탈이니 하는 데였어요. 집에 올라와서 식탁에 앉아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또 그 인간이 저질러 놓고 간 무슨 빚인가 싶었어요. 죽은 지 2년인데 죽어서도 빚을 보내나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펴는데 맨 위에 큰 글씨로 독촉장이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노안이라 그런가, 손이 떨려서 그런가,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어요. 그러다 금액이 적힌 칸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동그라미를 세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셀 때마다 자릿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또 셌어요. 그게 몇 천만 원이었어요. 밑에는 더 무서운 말이 적혀 있었어요.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압류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이게 무슨 빚인지, 왜 이렇게 큰지, 왜 갑자기 제 앞으로 날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인간이 노름빚을 졌어도 제가 모르는 빚은 없었어요. 빚이란 빚은 다 제 손으로 갚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액수도 회사도 다요. 이상하게요. 그 순간엔 눈물이 안 났어요. 2년 동안 그 인간 사진만 보면 줄줄 흐르던 눈물이 그 빨간 종이 앞에서는 쏙 들어갔어요. 대신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빚쟁이가 단칸방 살림을 발로 차던 그 옛날처럼요. 그때도 저는 안 울었어요. 울 새가 어디 있어요. 당장 막아야 하는데.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보내는데 적힌 전화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러다 그만뒀어요. 이런데 전화해봤자 제가 뭘 알아듣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리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지은이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화장실 복도나 비상구 계단으로 급하게 뛰어나갔는지 지은이의 숨소리가 가쁘게 수화기를 올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어떡하냐? 제 입에서 나간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꼭 바람 빠진 풍선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서는 액정을 떨어뜨릴까 봐 두 손으로 겨우 감싸 안았지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시뻘건 독촉장이 마치 살아있는 불덩어리 같아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 동안 빚쟁이들이 대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대장부 같던 명순이가 그 종이 한 장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왜 그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몸이 어디 아파?" "그게 아니고 지은아, 우편함에 빨간 종이가 와서 무슨 대부 업체라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기한 안에 안 갚으면 이 집을 압류한다는데. 지은아, 엄마 이제 어떡하냐?" 그 말 한마디를 뱉는데 눈물 대신 목구멍이 콱 막혀왔어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르는데 그 침묵이 꼭 송곳처럼 제 가슴을 쿡쿡 찔렀지요. 이윽고 지은이가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지은이가 들이닥쳤어요. 회사에 반차를 낸 건지 구두굽 소리가 거실 바닥을 다급하게 찌우며 들어왔지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는 가방도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 식탁으로 직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앞에 놓인 그 빨간 봉투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지은이 눈동자가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종이를 쥔 딸의 손끝이 바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지요. 액수를 확인한 지은이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더니 그대로 종이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그 한숨 속에 40년 묵은 불덩이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 몰래 이 집 담보로 사채 쓴 거야. 죽기 고작 몇 달 전에. 엄마 인감도장 훔쳐다가 제2금융권에 사채까지 얹어서 연대보증 묶어놓은 거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죽은 지 2년이 지난 인간이 저승에 누워서도 내 등골을 뽑아먹으려고 덫을 놓고 갔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요. 손등이 트도록 찬물에 그릇을 닦고 남의 집 와이셔츠 분냄새 맡아가며 빨아주던 내 청춘이 결국 그 인간 화투판 돈뭉치로 다 들어갔다는 게 다시금 뼛속까지 시려왔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이 인간은 죽어서도 나를 가만 안 두는구나. 지은아, 나 어떡하냐? 내 나이 64세 또 어디 가서 식당 설거지를 하냐? 사채 빚은 몸으로 때워도 안 끝난다는데 내가 또 그 지옥을 어떻게 사냐? 그냥 내가 저 인간이 영정사진 들고 한강이라도 뛰어내려야.
제가 식탁을 치며 통곡을 하려는데 지은이가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험한 일 평생 안 해보고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린 고운 손인데 그 순간만큼은 내 손목이 바스라질 정도로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지윤이가 울음을 꾹 참느라 시뻘개진 눈으로 저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단단한지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듯 한자 한자 내뱉기 시작했지요. 엄마, 또 몸으로 때운다는 소리가 나와? 또 그 인간이 저지른 똥 치우러 새벽 식당으로 기어 들어갈 거야?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어. 4년 전에도 노름판에 있었고, 2년 전엔 영정 사진 속으로 도망쳤고, 지금은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근데 엄마는 왜 아직도 아빠 시체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살면서 엄마 남은 인생을 매일매일 그 시체한테 갉아먹히고 있냐고. 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빠 시체를 내려놓으라는 그 말이 내 뒤통수를 짱돌로 내려치는 것 같았지요. 가슴이 허물어 내리면서 멍해졌어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원하기는커녕 매일 밤 약을 먹고 불 꺼진 방에서 영정사실에 대고 욕을 퍼붓던 내 모습. 그건 미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빠라는 유령을 내 방 한가운데에 앉혀두고 평생 해온 뒤치다거리를 관성처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괴로워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니까 그 지옥 같은 40년의 굴레 밖으로 걸어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지요. 지은이가 제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슬며시 풀더니 식탁 위에 흩어진 내 외투와 가방을 챙겨 제품에 안겨주었어요. 엄마, 울고 앉아서 몸으로 때울 생각 마. 법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아? 죽은 사람이 친 사고를 왜 산 사람이 다 뒤집었어? 당장 법률구조공단이든 은행이든 찾아가서 이게 법적으로 파면을 할 수 있는 건지 한정 승인이든 뭐든 방법이 있는지 엄마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엄마가 재벌로 걸어 나가서 싸워야지. 언제까지 아빠 그늘 밑에서 떨고만 있을래? 지은이가 제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딸의 이 단호한 얼굴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무릎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40년 동안 남이 씌운 죄만 벌벌 떨며 봤던 내가 처음으로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법원으로 말을 내디뎠습니다. 법원 앞 종합청사 계단은 왜 그리도 높고 가파른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상담실 책상 너머로 앉아있던 젊은 변호사는 내 손때 묻은 고지서와 집문서 서류를 안경 너머로 꼼꼼히 뜯어보더니 혀를 쯧쯧하며 서류를 탕 내려놓더라고요. 어머님, 사정은 딱하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을 담보로 잡고 연대 보증까지 세우신 거라 법적으로는 이 채무가 고스란히 어머님 앞으로 귀속됩니다. 이걸 다 무효로 돌리려면 당시 고인이 어머님 동의 없이 인감과 서류를 위조했다는 확실한 서면 증거나 고인의 개인 장부 같은 게 있어야 해요. 사채업자들이 가압류 들어오기 전 장롱이든 서랍이든 샅샅이 뒤져서 고인이 숨겨놓은 금융 서류나 계약서 원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이 집 그냥 경매로 넘어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그 한마디에 눈앞이 노랗게 탈색되는 것 같았어요. 상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자꾸만 보도블록 틈에 발이 걸렸지요. 40년 동안 그 인간 노름빵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치고 겨우 건진 이 낡은 아파트 한 채인데 그것까지 뺏기면 전 정말 영정사진 속 그 인간이랑 같이 저승길 동무나 해야겠다 싶어 심장이 가쁘게 뛰었어요. 곁에서 제 기색을 살피던 지은이가 내 가방끈을 꽉 쥐어잡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얼굴이 아주 핏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당장 집구석 뒤져봤자 엄마 기운 없어서 장롱 문짝 하나도 못 열어. 일단 내 차 타. 외곽에 내가 아는 조용한 펜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딱 하룻밤만 머리 식히고 숨 좀 쉬자. 그리고 와서 싸워도 안 늦어. 알았지?
지은이는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경기도 외곽의 산자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창 틈으로 쌩쌩 소리를 내며 사정없이 불어닥쳤어요. 펜션 방에 들어서니 사방이 고요한 게 오히려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은이가 끓여온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침대 머리맡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딸애가 가방에서 빛바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가만히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봐봐. 이거 기억나?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외할머니네 창고서 찾았던 사진이잖아. 엄마 23살. 시집 오기 바로 직전 사진. 딸애가 내민 사진 속에는 지금의 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뽀얗고 눈망울이 사슴처럼 초롱초롱한 단발머리 처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를 곱게 차려입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사진 모퉁이에는 새마을 부녀의 노래자랑 대회라고 조그맣게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시장통 국밥집 물때와 남의 집 빨래 거품에 찌들어 입고 살았던 노래 잘하던 처녀 명순이가 거기 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환하게 웃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던 예쁜 여자였어. 그 인간 때문에 엄마 인생 40년을 다 지옥불에 태워 먹었으면 됐지. 왜 남은 인생까지 그 인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려고 해. 엄마, 지지 마. 이번엔 아빠 빚 대신 갚아주지 말고 엄마 집 지켜서 엄마 인생 찾아. 응? 지은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든 불씨에 기름을 확 들이붓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23살의 내가 명순아, 너 왜 그러고 사니? 당당하게 네 것을 지켜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 같았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손등으로 팍팍 닦아내며 저는 쥐고 있던 찻잔을 식탁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이라는 악당 앞에서 한 번도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어 지냈던 나약한 명순이는 그 펜션 방바닥에 대고 심장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단단한 결심을 삼켰지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지은이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은이를 회사로 출근시키고 홀로 적막한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가디건을 벗어 던지지도 않은 채 안방으로 직진했습니다. 방 한구석을 장벽처럼 차지하고 있는 남편이 살아생전 자기 옷과 기증품을 넣어두고 나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하던 그 시커먼 자개장롱 앞에 우뚝 멈춰섰지요. 이 자개장롱은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 "요편 내가 재수없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 그러며 조그만 자물쇠까지 채워두고 유난을 떨던 곳이었지요. 40년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장롱 문짝을 저는 두 손으로 움켜쥐고 부서질 듯이 힘껏 양옆으로 열어젖혔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도 무서워서 감히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어두컴컴한 속을 저는 미친 여자처럼 두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전부 끌어내리고 양복 안주머니를 죄다 뒤집어 까며 변호사가 말한 그 의조의 증거를 찾아 손가락을 휘저었습니다. 장롱 맨 밑바닥 두꺼운 겨울 이불이 고여있던 구석자리에 손을 쑥 밀어넣었을 때였어요. 손끝에 서늘하고 단단한 감각이 걸려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빛바랜 삼배천으로 둘둘 말려있는 묵직한 꾸러미 하나가 나왔어요. 숨이 턱 막히는 걸 참으며 방바닥에 대고 그 매듭을 뜯어냈습니다. 삼배천이 스르르 풀리자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붙인 찢어진 명함 한 장이었어요. 나무 레코트사 기획실장.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방망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23살 때 부녀의 노래자랑에서 우승하고 받았던 바로 그 명함이었거든요.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당장 서울로 가자던 그 신사 번호였어요.
중매로 만나서 훤칠한 외모에 속아 혼인신고 도장 찍고 신혼 단칸방 차린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순진하게 이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 서울 가서 가수 될지도 모른다."고 배시시 웃었더니 그 부드럽던 인간 눈빛이 늑대처럼 변하더니 내 머리채를 방바닥에 내리꽂았죠. 딴따르는 하려고 환장을 했냐고 따귀를 때리고는 내 눈앞에서 이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던 인간이에요. 내 인생 첫 폭력이었고 내 꿈이 송두리째 짓밟힌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로 내 재능이 화근인 줄 알고 평생 목소리를 줄이고 죄인처럼 살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인간은 찢어버린 명함 조각을 내가 잠든 사이에 마당 구석에서 도로 주워 모아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한 조각 한 조각 이어붙여서 여기 숨겨놨던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까 봐 겁이 나서 내 날개를 부러뜨려 놓고 평생 가둬둔 거였지요. 그 명함 밑에는 빛바랜 노래자랑 출전 사진들과 함께 제가 처녀 시절 밤마다 가슴이 설레어 연필로 꾹꾹 눌렀었던 자필 노랫말 노트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남편의 거친 글씨로 나무 레코드사에 연락할 것, 계약금 50만 원, 선지급 가능 확인이라는 메모가 시커멓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다 못해 온몸의 뼈마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재능이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서울로 올라가면 대기업 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귀한 몸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내가 가수로 성공해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면 자기는 내 그늘에 가려져 노름판이라 전전하는 한심한 인간이라는 게 사방에 들통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날개를 제 손으로 찢어발겨 단칸방 구석에 가둬두고 40년 동안 너 같은 여편네는 나 아니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다며 가스라이팅을 해대며 내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였어요. 당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울컥울컥 터져 나왔어요. 평생을 내가 못나서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천방지축 나이뛰어서 남편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믿으며 죄인처럼 살아온 내 평생이 너무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분노의 틈새로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재능은 가짜가 아니었다. 나는 딴따라 년이 아니라 진짜로 노래를 잘하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그 뒤늦은 깨달음이 갈라진 손등으로 번개처럼 내리쳤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남편의 유품 꾸러미를 양은 함지박 안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묵은 남편의 쓰레기 같은 흔적들이 가차없이 처박혔지요. 그 사람이 도박장 갈 때마다 멋지게 빼입던 해묵은 양복 바지며 내 눈을 속여가며 찍어대던 그 가짜 인감도장 쪼가리들을 죄다 뭉쳐서 함지박 속에 쑤셔 넣었지요. 증거가 될 사채 계약서 원본과 위조된 금융 서류들은 서류 가방 안쪽에 눈물 배지 않게 꼭꼭 챙겨 넣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당겼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조그만 불꽃이 남편의 양복 깃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함지박 위로 확 치솟아 올랐지요. 그동안 내 영혼을 칼로 베어내던 그 가스라이팅의 역사와 남편의 분냄새 나던 와이셔츠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어요. 눈이 매워 눈물이 고였지만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묵은 한을 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이었으니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 인간의 그림자를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연기가 잦아들고 시커먼 잿가루만 남은 함지박을 베란다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두고는 증거 같은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가방끈을 움켜쥔 손에 힘을 콱 주는데 신기하게도 무릎에 단단한 뼈가 서는 것처럼 힘이 들어갔어요. 그 길로 대부업체 사무실 문을 부서질 듯이 밀고 들어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지점장놈 책상에 남편의 계약서 원본과 위조된 인감 서류들을 콱 내려놓았어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던 지점장님 얼굴이 장마철 흙탕물처럼 순식간에 누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죽은 남편과 지들이 짜고 내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가짜 연대보증을 세운 명백한 사기 정황이 서류마다 시커멓게 박혀 있었으니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사채업자라도 별 수 있나요? 당장 이 불법 대출 철회 안 하면 형사고소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까지 법대로 다 진행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자 그 잘나고 교양 떨던 지점장 놈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거두어 드렸지요. 집을 지켜내고 대부업체를 나서는데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허물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노인복지관 앞을 지나치려다 발길을 우뚝 멈춰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쿵짝거리는 신나는 가락과 함께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 앞에 붙은 하반기 노래교실 회원 모집이라는 붉은 글씨가 제 심장을 다시금 쿵쾅거리게 만들더라고요. 40년 동안 남편의 구박에 막혀 목구멍 속에 묻어두었던 23살 명순이의 노랫가락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 제 이름 석자를 접수증에 꾹꾹 눌러 적었어요. 접수처 직원이 내미는 노래교실 수강증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서 사채 서류 대신 장롱 속에서 구출해낸 23살 명순이의 노랫말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40년 전 단칸방에서 눈물로 얼룩진 채 멈춰있던 1절 노랫말 밑으로 저는 달아진 연필을 쥐고 64 명순이의 세월을 담은 2절 가사를 한자 한자 힘차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노트를 붙들고 써내려가는 가사 조각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노래로 완성되었어요. 40년 전 남편의 손에 명함이 찢기던 날 멈춰섰던 처녀 명순이의 애달픈 눈물 가사 밑에 모진 풍파 다 견뎌내고 내 집과 내 인생을 지켜낸 64 명순이의 단단한 다짐이 서리발처럼 새겨진 노랫말이었지요. 저는 몇 달 동안 복지관 노래교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웅크렸던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드디어 어느 여름날 복지관 강당에서 노래 발표회 무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마련된 무대 위로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객석 맨 뒷자리에 서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는 우리 딸 지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반주가 흐르고 저는 남편이라는 그늘에 숨어 떨던 가슴을 활짝 편 채 목소리를 높여 장롱 속에 가두어두었던 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거라 청춘도 함께 가거라 그대가 떠난 후 나는 울었네 분홍저고리 가슴에 묻고 날개 꺾인 가시새처럼 울었네. 가거라랄라 삼포 노랫가라가 가가버려라 가버려라 가거라 청춘도 함께 가버려라 내 청춘이 가버렸네. 23살 명순이가 신혼방에서 짓밟히며 울부짖었던 소리 없는 1절 한 턴이 지나고 이윽고 64 명순이의 당당한 2절 노랫말이 강당 안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쩍쩍 갈라진 손등 위에 굳은 살 박혔어도 내 갈 길 걸어온 세월이 아름답구나. 오 오너라 모진 바람아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드높이 날아오르리라. 날아오르리라.
객석에 앉은 동네 어르신들이 손뼉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노래를 부르며 비로소 제 40년 지옥 같던 세월과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불면증 약봉지와 수면제통을 쓰레기통에 전부 쓸어 넣었어요. 머리맡을 가득 채우던 알약들이 사라진 자리에 23살의 노랫말 노트를 올려두고 누웠는데 창문 너머로 부는 밤바람 소리가 꼭 축하 노래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약 하나에도 먹지 않고 아무런 가위 눌림도 없이 푹 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명순 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관 그 작은 무대에서 마이크를 꽉 쥐고 그동안 목구멍 속에 꾹꾹 가둬두었던 노랫가락을 세상 밖으로 쾅 터뜨리실 때 제가 멀리서 지켜보는 친정엄마가 된 것처럼 가슴이 아릿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혼났습니다. 40년이지요. 그 기나긴 세월이 얼굴만 번지르르한 남편놈 하나 믿고 시집와서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내가 못나서 그렇겠거니 내 팔자가 드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속을 끓이셨잖아요. 지 마누라가 빛을 보면 지가 초라해질까 봐 그 귀하고 예쁜 재능을 깎아내리면서 날개를 부러뜨려 놓은 그 고약한 인간. 죽어서까지 사체 독죽장으로 덫을 놓고 간 걸 우리 명순 씨가 독하게 마음먹고 장롱 문짝을 열어젖혀서 아주 당당하게 제 손으로 작사를 내버리셨어요. 참 장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명순 씨. 우리 사이다 라디오 애청자 어머니들, 지금 이 사연 들으시고 울컥하셨나요? 남편 기 살려주고 자식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느라 내 고운 목소리는 장롱 깊은 곳에 시체처럼 묻어두고 손마디 굵어지도록 헌신만 하며 살아온 우리네 세월이 참 많이도 닮아 있네요. 명순 씨의 마디 굵어진 손등이 꼭 내 손 같고 내 누이 손 같아서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애청자 어머니들도 명순 씨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던 그 억울한 껍데기들을 다 불태워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위에 사느라 다 달아빠진 인생 말고 내 인생 내 두 손으로 꼭 되찾아서 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로 노래 부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잠 설치며 남모르게 가슴 앓이 하던 어머니들, 오늘 밤엔 가슴에 얹힌 돌덩이 다 내려놓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 주무세요.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친정엄마의 글이 어머니들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내일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사이다 한 사발 정성껏 다려놓고 기다릴 테니 꼭 오시고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